그 시민으로서 2010년도 그 서초동 검찰 개혁 시위 때 시위를 막 부르짖다가 도대체 내가 사법개혁을 요구하지만 도대체 사법에 내가 알고 있는 게 뭔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잡다한 책을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얼추 읽다 보니까 한 150권 정도 읽게 되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많은 그 생활의 모든 직업인들이 다 많은 지식에서 공부를 합니다. 보통 근데 법학과 의학은 어렵다는 생각을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는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될 상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나름대로 내용을 정리해서 우연찮게 그 광노현 교육감님, 저는 방송대학교 그 법학과 교수님이셨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뵙고 저희가 공부한 내용을 설명드렸더니 한번 강연을 해봐라 해가지고 시민단체 대의학부에서 제가 이렇게 만든 자료로서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감을 갖고 많은 분들 뵐 때마다 저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듣고 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교수님 뵙고 해서 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한명숙 모의위증 사건, 여러분도 자세히 좀 알고 계시죠? 한명숙 모의위증 사건의 책이 무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죄.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자세히 제가 내용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화면을 좀 넘기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주된 내용이요, 우리나라 형사구조 소송과 대륙도 영비법 이해하기, 그 다음에 우리 사법 시스템의 왜곡의 역사, 법원 재판의 불합리함, 전관 예우, 검찰의 무소비리 구조, 배심죄 이야기, 그다음에 사법개혁을 위한 어떤 것을 법을 입법을 해서 요구해야 되나, 이런 것을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봤고요. 마지막에는 법 관련해가지고 책이라든가 사이트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띄고 해보세요. 예. 울리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 사법 현실을 잠깐 리뷰하겠습니다. 조승민 선생. 이 화면이 아까부터 이렇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배심죄나 참심죄를 안 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네덜란드. 대한민국은 법률과 의한 지배를 받는 법률 시스템입니다. 배심죄나 참심죄. 배심죄는 유죄나 무죄를 결정하는 것을 일반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심죄는 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임하는 겁니다. 네덜란드는 왜 여기서 빠졌느냐? 네덜란드는 나름대로 사상 있는 게 언어가 4개이고, 또 하나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이 배심죄에 대한 거부감이 국민 정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안 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 신뢰도는 46위이고, 선진국에서 1심 재판이 끝난 후에 대한민국은 항소율, 1심 재판에 불신을 해서 항소하는 비율이 50%에 육박합니다. 선진국은 한 15%, 20% 이내에서 합니다. 그만치 선진국은 1심 재판이 충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2심 재판의 성격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1심 재판을 마음대로 2심에서 뒤집어요.
이것은 우리 국민들도 이 점에 있어서는 그 대한민국 이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좀 우리 국민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 선진국은 2심 재판이 1심 재판을 함부로 뒤집지 못합니다. 그것은 2심 재판의 성격이 그 뭐 이렇게 학술적으로다가 복심, 속심, 사오심, 법률심 이렇게 4개로 나온다고 합니다. 복심은 일제시대 때 하던 방식이에요. 일제시대 때 1심 재판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한국인 출신 판사를 앉혀놓고 2심 재판은 일본 출신 판사를 앉혀놓고 1심 재판이 끝나고 나면 검찰의 무서운 항소 기능으로다 2심을 올립니다. 결국은 재판의 결과는 일본 놈들의 지배에 맞는 판결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복심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해방 이후에 속심이라는 성격으로다가 1심의 재판을 2심에서 계속 이어서 한다. 그러면서 공소장 변경도 허용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증거로도 받아주면서 2심 재판이 1심 재판을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속심입니다. 속심. 대한민국이 이 속심이 있기 때문에 2심 재판관이 엄청난 전관예우와 함께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선진국은 거의 사후심입니다. 사후심은 1심 재판을 리뷰를 해서 1심 재판에 문제가 있는 것을 증명을 한 다음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도 사후심입니다. 그래서 2심 재판관의 전관 예우도 약할 뿐더러 2심 재판관이 1심 재판관보다 무슨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1심을 뒤집을 수 있는 게 2심이고 2심을 또 뒤집을 수 있는 게 대법이에요.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대 문제점은 1심이 굉장히 무력화되어 있다는 거. 이것을 빨리 국민들도 좀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고, 이 법 쪽에 특히. 그러면 이 법률가들은 이런 시스템을 왜 안 바꾸려고 하느냐? 지금 같은 시스템이 자기네들의 이러한 총량적인 파일을 키우는 시스템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심 재판을 사실심으로 해서 1심을 무력화하는 나라. 그 다음에 대법에 올라가는 상고건이 1년에 4만 5천 건이에요. 그 중에서 한 70%는 심리 불속행해가지고 아예 심사를 안 하는데, 더욱 가관인 것은 이 상고 사건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쓰면 심리 불속행에 걸리지 않고 올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4배에서 최대한 10배. 그러니까는 대법관 출신들이 전관예우도 부릴 뿐더러 비용도 굉장히 비싸게 해가지고 대법관까지 올리는 시스템. 그리고 4만 5천 건을 올립니다. 대법관이 14명이지만 심사하는 사람이 12명인데 4만 5천 건을 올려요. 이러한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약 15,000건 정도 올라가고, 더욱더 사건도 많은데 대법에 올라가는 건 15,000건 올라갈 뿐더러 심리 불속행 같은 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6번째는 박은정 남편 사례, 검사 출신의 전관예우. 그 전관예우는요, 2심 판사 출신은 약한데 2심 판사 출신과 대법관 출신은 전관예우가 세죠. 그 다음에 검찰이 전관예우가 셉니다. 박은정 남편이 뭐 부장판사, 박은정 남편 같은 뭐랄까 양심적인 사람이랄까, 그런 분도 아예 검찰 출신은 또 전관예우 비용이 세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전관예우, 이거 나중에 파일로 드릴 테니까 일단 이야기 들으시고 이제 또 나중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사법 현실을 7가지 수사기소 독점에 영장 청구 독점보다 무소불위
검찰이 난동을 부린다. 이렇게 7가지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987년도 헌법의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광명 교육감님께도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왜 1987년도 헌법이 만들어질 때 왜 이러한 잘못된 조항을 고치지 못했느냐 여쭤봤더니 그 당시에는 헌법에 연구가 별로 없었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워낙에 인권의 문제가 심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집중했지. 이렇게 제가 저는 헌법 조항에 사법개혁의 부분에 고쳐야 될 부분을 3가지로 꼽았습니다. 헌법 12조 3항 검찰 영장 독점. 이거는요, 이런 거를 헌법에 넣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두 번째는 검찰의 영장을 독점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역사를 어떻게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김병로 대법관이 해방 이후에 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그 당시에는 친일 경찰 세력이 워낙에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검찰에다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검찰의 원래 선진국은요 수사기관에서 법원에다 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에는 신고를 하는 구조예요. 근데 그것을 검찰에 청구해서 검찰이 법원에 신청하는 거로다가 바꾼 것이 김병로 대법관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언젠가는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친일 경찰 세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임시나마 법률을 이렇게 한다. 라고 시작한 이 조항인데 이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도에 헌법을 만들면서 이것을 헌법에 집어넣습니다. 왜냐? 독재하기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검찰을 쥐고 들어야 독재하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헌법 12조 3항 검찰 영장 독점 이 부분은 1980년도에 헌법에도 잔존했다는 자체가 정말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헌법 제27조 1항 법관에 의한 재판. 이것은 메이지 헌법 때 조항입니다. 메이지 헌법은요. 이토 히로부미가 독일 헌법 체계를 가져오면서 그 당시에 독일 같은 경우는 배심제를 하고 있었어요. 배심제를 쏙 빼고 법관에 의한 재판 시스템을 일제 때 법에 헌법 메이지 헌법에 만들었는데 그 헌법 조항이 그대로 한국에 이식된 겁니다. 더욱더 이것이 문제되는 것은요. 일본은 해방 이후에 미국의 7년 지배하에서 이 부분을 고칩니다. 이 부분을 법원에 의한 재판으로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재판원제 참신제의 일종이죠. 그걸 할 수 있고 이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민 참여 재판제도 하고 있지만 결정권이 우현이기 때문에 부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빨리 고쳐야 되는 시점입니다. 세 번째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원 다양성. 이 부분은 이번에 그만두신 문영배 헌법재판 대소장님께서도 헌법재판소의 구성 인원이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재판소 기능 부여는 재판소 기능 사실 법률 사안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사법개혁에 법원개혁의 주된 핵심적인 사안으로다가 재판소 기능 부여를 제시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 굉장히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저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의 검찰개혁의 핵심은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가 실패 성공에 갈리기라 생각하고 법원개혁의 핵심은 재판소원 기능 부여를 하느냐 마느냐가 제일 바로미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3가지 조항이
1980년도 헌법에 저는 최근 그 맹점, 특히나 그 법률가들에 대한 지배의 세 가지 알박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시민분들께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것을 한번 몽테스키에 우리 맨날 얘기하죠. 3권 분립, 4법권 독립. 그러면 몽테스키의 3권 분립의 속 내용이 어딘가 한번 제가 그래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거 내용은요, 제가 한인석 교수님의 배심주의와 시민의 사법 참여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여기 보면은 몽테스키의 3권 분립론은 사법부의 관료주의를 경계해서 법관들을 1년마다 교체하거나 사안별로 시민에 의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요, 대륙법이 독일의 경우 사법부 행정처는 행정공무원이 파견돼서 일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보십시오.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을 심어놨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대륙법을 따랐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됐느냐? 대한민국도 5년의 그 미군정을 받았습니다. 미군정. 그리고 처음에 그 박정희가 독재 시절에는요, 행정부 직원이 행정처를 맡았어요. 대륙법처럼. 그러면서 나중에 미국의 경우는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이것이 주별로 다 80%가 직선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도 사법부에 준 겁니다. 선거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그러나 대륙법을 따른 한국이 왜 행정처를 저렇게 해? 그것은 독재하기 편한 시스템입니다. 대법원장만 목줄을 쥐고 있으면은 대법원장 상하에 다 심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이 사법부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독일은 지금도 행정처를 사법부의 행정처장이 행정부 공무원이 가가지고 법원에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고 재판의 독립이에요.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 공정하게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우리가 알아야 돼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지금 많은 그 사법부 독립 떠드는 것이 일거에 우리가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국에는 저 치안판사제 아예 그냥 법관의 일마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이 법관이 돼서 하는 치안판사가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형사소송의 90%를 치안판사가 합니다. 그래서 몽테스키의 3권 분립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건 맨날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재판관과 일반인의 유무죄의 판결력이 차이가 없다. 이것은 실험적인 것도 많이 했어요. 서양에서는. 과연 법을 공부 많이 하면 유죄냐 무죄냐를 판별하는 능력이 생기냐. 이런 거에 또 서양에서 연구가 돼가지고 일반인과 재판관의 유무죄의 판결력에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아예 정설로 받아들이고요. 수사기소 재판의 분리와 영장 전담 판사는 본재판 배제. 이게 수사기소 재판의 분리일 뿐더러 그 중간에 그러니까 수사하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이 영장 전담 판사는 본 재판에서 또 배제가 됩니다. 그만치 사건을 객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르러야 한다. 이건 배심죄에서는 최소한 3분의 2 이상의 가중 판결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임의로, 배심죄 다수의 판결. 이런 것도 무수히 우리 법률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수히 듣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10명의 범인을 놓치지 않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 맞으면 안 된다. 이것이 아예 그냥 선진국의 명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이런 게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소
재판, 이 형사소송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점이 오늘 책에 안 가져왔는데 그 PD 수첩 사건을 맡았던 이 검사 출신의 사람이 쓴 건데 고소 사건, 고발 사건, 내사 사건 이게요 고소 사건이나 고발 사건은 수사가 끝나면 당사자에 통보를 합니다. 당연히 뭐 통보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내사 사건입니다. 내사 사건을 자체에다 수사하다가 기소를 안 하면 당사자한테 통보를 안 해줘요. 선진국에서는 통보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통보를 안 해요. 저는 이거 자체가 아직까지 입법화 안 돼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후진적인 이건 국회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서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서 써놨고요. 기소도 맨날 검찰 기소만 알아요. 기소 법정주의도 있고 대배심제도 있고 일본처럼 시민 검찰 시민 심사위원회도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4인 소추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할 수 있어요. 재판도 말이죠. 우리는 법률가의 재판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치안판사제, 배심제, 참심제. 국민들이 너무나도 이런데 무지하다는 것이에요. 하여간 선진사법 시스템은 분산과 견제 시스템이다. 이런. 그 다음에 그 검찰의 불기소 시 재정 신청 후 공소 변호사제. 대한민국 2007년도에 재정 신청을 확대하면서 다시 재정 신청한 것을 검찰이 공소 유지로 뺏어갑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불기소했으면 완전히 손을 놔야죠. 그런데 2007년도에 법이 악법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재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선진국과 너무 다르다.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발 차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제일 중요한 영미법과 대리법의 구조 차이. 제가 이것은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은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지금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사실 배심제를 운영하는 영미법은요, 과거에 그 왕권에서 왕의 견적에서 시민에 의한 배심제를 하면 배심제 한 번으로 딱 재판을 끝냅니다. 근데 이제는 그래서 1심이 무죄면 사건이 종료되는 거예요. 시민에 의해서 결정됐으니까. 문제는 유죄예요, 유죄. 그러면 유죄받은 사건을 2심에서 조금 더 1심에서 형량이 나왔는데 1심 재판의 전체적인 문제점에서 혹시 이 사람이 무죄인데 유죄가 됐는가, 두 번째는 형량이 과하지 않는가, 그것을 심사한 것이 2심이 법률심입니다. 1심에서 무죄는 일단 빠져나갔어요. 유죄만 올립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3심 대법원은 뭐냐? 아이고 법을 적용했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판례심. 영미법에서는 1심은 사실심, 2심은 법률심, 3심이 판례심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다 2심제예요. 2심제. 미국 같은 연방 대법원은요 1년에 한 80건 정도만 재판합니다. 80건. 그러니까 1심 항소법원에서 다시 또 올라오는 사건 중에서 그런 애들 방식은 상고장 해가지고 A4 용지 4장, A4 용지 4장이면 일반인이 천천히 읽으면 딱 10분 안에 있습니다. 10분 안에 15,000자, 글자로 15,000자, 15,000자 이내에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상고장을 내게 해요. 그래서 대법관들이 그거를 돌아가면서 다 읽어봅니다. 대법관들은 그래서 1년에 대법원에 올라오는 건수가 15,000건인데 그 중에서 한 100건 이하로만 추립니다. 판례 변경이 있다거나 이 부분은 정말 고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영미법에서 제일 핵심적인 사항, 이 상고심, 우리나라는 45,000건을 올려가지고 돈장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15,000건을 올린 중에서 80건만. 그거는 또 무슨 돈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미법의 핵심은 형사소송 1심 무죄 시 검찰 항소금지를 종결된다는 거.
이것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있는 법률가들은 벌써 거부감을 느껴요. 거부감. 그럼 이 지점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1심 사건에서 무죄가 난 걸 2심으로 올려가지고 유죄가 나는 비율이 몇 프로냐? 저번에 무슨 오픈되는 그 회의에서 5%입니다. 5%. 5%를 위해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검찰의 무슨 항소 기능으로다가. 그러면 나머지 5%도 또 대법원 가서 유죄가 되는 확률이 몇 프로나 했더니 1.8%래요. 그러면은 98% 억울한 사람이 그냥 검찰의 무서운 항소 기능 때문에 1년이고 2년이고 시간이 걸리면서 계속 유죄가 될 수 있는 두려움에 떨면서 재판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수가 몇 건이냐? 1년에 대한민국 형사소송이 약 30만 건인데 그 중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비율이 2%예요. 2%. 그럼 6천 건입니다. 6천 건. 6천 건 중에서 결국 유죄가 되는 비율은 2%예요. 그러한 현실인데 검찰의 무제한 항소 기능 때문에 검찰의 무제한 항소 기능이요 한국과 일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알수록 정말 도대체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이러한 그 장악력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그러한 것은 이번에 그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이슈하면서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무부 장관 정성호와 뭐 징역 10년 이하의 사건 말고는 그냥 2심에서 끝내는 거라든가 다양한 장치로서 그것을 뭐 항소치는 그냥 과감하게 1심 무죄는요 제 생각에는 종결시키고 진짜로다가 봐서 문제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를 하게끔 해라. 독일과 같이. 독일과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아주 사건을 이 재판관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끝내야 된다. 그럼 정 억울하면 헌법재판소 가서 제의해라.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이용한 그 많은 사람을 그냥 괴롭히는 시스템. 대한민국.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요즘에 전 AI, GPT 같은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물어보면 다양한 애국사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엔 책 말고 챗GPT를 통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색해서 공부하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영유법에서는요 공소장 변경 금지예요. 새로운 재판도 엄격하게 받습니다. 대한민국 그런 이제 대륙법을 보겠습니다. 제가 대륙법을 딱 보니까는 독일 놈들이요 내가 볼 때는 1심, 4실심, 2심, 4심 재판을 한 번에서 끝내는 것이 뭔가 좀 더 정밀하지가 않다 해가지고 2심 재판도 4실심으로 할 수 있게끔 늘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3심이 법률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대륙법의 1심과 2심을 합한 것이 영미법의 1심이고 대륙법의 3심 법률심이 영미법의 2심 법률심 항소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륙법에서는 대법관 숫자가 많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150명, 프랑스 115명, 오스트리아 80명. 시스템을 1심, 2심을 4실심으로 나눠 보니까는 결국 대법원에 올라갈 수 있는 사건이 많아지니까 대법관을 많이 늘려놓은 겁니다. 그 시스템을 대한민국은 그냥 그대로 해서 2심, 4, 5심도 아닙니다. 2심이 속심이에요. 지들 마음대로 1심을 무시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대립법에서는요 공소장 변경도 허용하고 재판 중에 새로운 증거도 제출하게 하고 이래 놓고서 대립법에 영미법, 대립법에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똑같아요. 1심에서 4실심. 4실심을 대립법에서는 두 번으로 나누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이건 대립법과 영미법 차이점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한 거보다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원 신급제 비판을 지금까지 했던 걸 바탕으로
영미법은 1심에서 무죄면은 종결됩니다. 대리법 2심이 4, 5심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심 2심이 4, 5심이고 3심 법률심입니다. 대리법은 대한민국은 1심, 2심이 속심이고 3심 법률심.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했는데 재판소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잘못을 하더라도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재심은 굉장히 엄격한 게 관리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고. 근데 일본의 문제점은 뭐냐면 일본의 문제점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대신에 일본은 15명의 대법관 중에서 이 5명은 법률가, 5명은 재하법률가, 5명은 학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미국 방식을 따라서 또 대법관 출신들이 굉장히 우리보다는 어떠한 카르텔 형성이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직업 정신이 일본은 우리보다는 남다르고 일본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서 검찰에 난동이 없다. 그 정도의 일본의 선진국 시스템이지만 선진국 일본도 진짜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절망의 재판소 이게 다 일본에서 나온 책이에요. 일본의 개판인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다. 헌법재판소를 만들자라는 주장을 하는 책이 있어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소개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각국 대법원 운영 사례를 리뷰하겠습니다. 미국 각 주마다 대법원이 존재하고요. 사실상 2심제입니다. 2심제. 어떤 주에서는 아예 그냥 항소심이었고 그냥 1심, 2심 대법관 주마다 그렇습니다. 연간 여기서 12,000건이라고 써놨는데 상고 사건은 80여 건만 선정 심의하고 독일은요 연방 대법원이 5개 분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약 150명의 대법관이 있고 노동 대법원은 2명의 참심원 노동자 대표와 기업가 대표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115명 일본은 15명인데 학자 출신이 100세. 대한민국 정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에 나온 이게 뭐예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전원 합의체로 하지만 1년에 약 20건 정도 합니다. 20건. 각 나라 평균 기준. 요것이 재밌는 게 있어요. 미국은 12명의 배심원의 전원 합의 편결입니다. 결국은 미편결이 6%. 6%면 다시 배심원을 뽑아서 재판하거나 아니면 재판관에 의한 재판을 하는 걸로 바꿔요. 이거는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의무가 아니고 배심원 재판을 안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배심원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6%. 영국은 12명의 배심원 중 10명의 동의 결정 미편결이 4.8% 줄어들어요. 당연히 12명 중에 10명만 합의하면 결정되니까. 그 다음에 프랑스는 재판관 3명과 배심원 9명 12명과 합하면 12명이죠. 유죄는 8표 양형은 7표로서 결정합니다. 스페인은요 유죄는 3분의 1 무죄는 2분의 1 이상이면 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면은 미편결이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재밌는 게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유죄냐 무죄냐 말고 유죄나 증거가 없다라는 판결도 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이 주로 성범죄에서 여자는 명예를 원하고 남자는 처벌받지 않기를 원하고 대부분 또 그래서 이러한 거 있는데 스코틀랜드 이거 맨날 말이 많은데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법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판결 기준이 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재판관 1명이 참심원 2명이거나 이것은 징역 2년 이하짜리죠. 징역 2년 4년짜리는 참심원 2명에 재판관 1명. 재판관 징역 2년 이하짜리는 재판관이야 재판관 합니다. 그 다음에 징역 4년 이상은 재판관 3명에 참심원 2명. 그러니까는 참심원을 두긴 두되 징역 2년 이하짜리는 참심원까지 배치하기가 여러 가지 비용면이라든가 이러니까 생략하고 이런 시스템도 있고요. 일본은
재판원 제도라고 하는데 이 독일의 참심원 제도보다는 조금 더 재판관한테 권한이 주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사법개혁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사법의 역사가 나온 책인데요. 이게 벌써 나온 지 2000년, 20년 전인데 일본도 20년 전에 배심을 도입하자라는 운동이 굉장히 임납니다. 그러나 법률과에 의한 지속적인 어떠한 그 장난질로다가 배심원제를 도입을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배심제가 도입돼야 되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 일본과 같은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목소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발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전원 합의체 사건을 기회로다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스템인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영민법에서는 1심 무죄 시 검찰 항소 금지로 종결되죠. 참심제는 2심 무죄면은 종결합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은 검찰의 무산 항소 권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소수 의견으로다가 제시됐다가 사라졌는데 이것을 일본이 도입하고 한국이 도입합니다. 일본과 한국만 유리해요. 검찰의 무제한 항소 기능은 전 세계에 없어요. 일본과 한국만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재명 선거법 보십시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예요. 대법원에 올라갈 선고가 안 올라가는데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전원 합의체가 다수결로서 유죄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죄 사건을 올려가지고 다수결 3분의 2도 아닙니다. 다수결로서 유죄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제가 봐서 이건 사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챗GPT에 물어봤어요. 형사 사건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아주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줘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방치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죄 사건인데 어떻게 다수결로다. 그것도 무죄 사건을 올려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논란 자체가 선거법도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다 폐기했고 그 선거에 의해 선출직은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다가 파면하는 것이지 무슨 벌금 100만 원 가지고 저기 파면합니까? 그런 법은 아주 그냥 법관들한테 정치인이 왜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그 알고 봤더니 그 법도 그 2006년도에 열린민주당 시절에 그러니까 그는 그 당시에 그 열린민주당 민주당 책임이 커요. 그러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저 법률가들한테 칼자를 준 거지 않습니까? 네, 사법개혁 키워드 3개 제가 아까 얘기한 1980년도 헌법에 문제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는 정말 이제는 배심제를 도입하고 치안판사제 그러니까 사소한 사건과 청소한 사건 이런 사건은 내 문제다라 생각하고 국민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치안판사제. 그 다음에 민사소송은 디스커버리지. 민사소송도 또 재판관이 증거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 때문에 왜곡이 됩니다. 선진국처럼 디스커버리 양쪽 다 모든 증거를 내서 평가받게 하고 판사는 그 중재자 역할 내지는 심판관의 역할에서 머물러야지 이건 증거돼, 이건 증거 안 돼 라는 기능을 이거는 지금 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죠.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것도 공부하셨으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소 기능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근데 문영배 재판관도 재판소는 아직 어렵다. 이런 얘기를 또 나와서 인터뷰에서 하고 그래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문영배 재판관이 또 이렇게 부족하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심제의 허울. 대한민국은 빨리 삼심제의 허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1심이 제일 강화되고 아니 좀 무죄 사건도 1심에서 무죄 사건이 결국 대법까지 와서 되는 게 2%인데 그만치 1심이 제일 중요하고 1심에 굉장히 많은 권한을 몰아줘서
재판이 신속하게 끝나고 2심 재판의 권한을 줄이고 3심 재판원도 제약을 둬서 전관예가 없애고 전체적인 재판의 총량을 줄여야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모적인 이러한 그 시스템에서 많은 국민들을 괴롭히는 이런 시스템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심 재판이 형화되는 이건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1심 재판이 형화되는 얘기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봤고요. 그다음에 뭐 대법원 업무 과중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대법원 무슨 업무 과중이에요. 저는 로비 토론 사건만 들여다보고 나머지는 그뭐 재판 연구원들이 정리하는 거 가지고 아니 대법까지 올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최근에 1분만 하더라도 1심과 2심이 동일하면 대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더라도 2심에서 그 실행권을 줘요. 민사재판 같은 경우 1심과 2심이 같다 그러면 그것을 실행해라. 다만 들여다보는 게 보긴 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대한민국 4만 5천 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는데 1심과 2심이 같은 경우를 빼면요 사건이 3천 건으로 줄어요. 그 3천 건 중에서 뭐 1심이 무죄인데 2심에서 유죄가 되는 사건이라든가 1심이 유죄인데 2심에서 무죄가 되는 사건 그런 것만 좀 더 들여다보게 하고 그러면은 전관예가 쫙 빠지죠. 왜 1심과 2심이 같은데 그걸 또 받아줘가지고 형량을 줄여주거나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뭐 비용을 좀 줄인다거나 이런 권한을 왜 대법관이 왜 갖고 있습니까? 선진국에서는 아예 손은 안 대는데. 그래서 이건 이런 거를 알면 알수록 정말 이 대한민국 이런 그 시스템이 2심제도 변천사, 그래서 내가 일제시대 복심, 속심, 사후심. 대한민국도요. 1962년부터 63년도까지 사후심을 했다가 다시 또 속심으로 바꿉니다. 그러한 그 역사도 있어요. 법률심 이런 거에 대해서 2심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뭐 검찰의 기소나 뭐 사건 대충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그래서 선고 같은 경우는 객관의 의무 불이행 이것이 위중죄 수준으로 다 처벌합니다. 그리고 저는 형사소송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두 가지 좀 쳤다 한 것도 있죠. 형사소송법에 대한민국이 제308조 자유심증주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심증주의가 왜 우리나라 법률에 들어왔을까? 자유심증주의는 사실은 배심원의 권리입니다. 배심제를 운영하고 있는 영민부에서는 그것을 우리는 배심제를 안 하니까 배심원의 권리를 재판관한테 넘긴 그러한 법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배심제가 도입되면 이 부분은 배심원의 권리로서 형사소송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형사소송법 자유 판단에 의한다. 정말 법관의 자유 판단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들어가고 있는 법관들의 재판. 특히 저는 키코 판결 이 내용을 책을 읽고 정말 분노했고요. 그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재판, 특히 뭐 노회찬 통신장애법, 뭐 김경수 드루킹 사건에서도 이 뭡니까 이 뭐 로그 기록 그런 거 가지고 유죄를 때렸는데 선진국에서는 그 디지털 증거에 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정해진 포착장 위조. 잠깐만요. 하실 때 안 되면 줌 카톡이나 뭐 줌으로 여기 화면이 안 나올 때는 줌을 여셔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 화면을 보시면서 이거는 언제 이게 불안정하네요. 이게 이 프로젝터가 좀 열을 받으면 꺼지는 것 같아요. 오늘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잠깐 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거 안 될 때는 톡을 통해서 줌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배부드림 파일을 병행하시면서 한번 여셔도 봐야겠습니다. 됩니다.
요즘에는 뭐 그 인터넷에 각종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길래 저기죠 인용 색인 그 사이트인데 제가 거기 들어가지고 이런 디지털 증거법 이런 걸 검색하니까 선진국은 디지털 증거를 압수할 적에 이 사본을 복사해서 사본을 압수하고 원본은 그가 갖고 있도록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원본과 비교할 수 있게. 그런 것이 선진국 법인데 대한민국은 무조건 압수예요. 그런 것도 알게 됐고 다음 페이지 한번 또 설명할게요. 대한민국 황당한 법률도 공직선거법, 통신비밀보호법, 공무원 정치행위 금지법 뭐 등등 뭐 이런 걸과 자, 아직까지는 이게 합헌입니다. 그러한 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제가 생각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최재형 교수님이 거짓말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책에서 대법원 2003년 7월 11일 선고 99타 2428 판례 이게 뭐냐면 판사가 법무의 직무 수행상 일을 하다가 그 법관이 잘못하더라도 이 잘못하니까는 고의로 위법하게 재판을 한 것을 드러내야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 법관이 뭔가 판결을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로서 보상을 해야지. 법관이 그것을 일부러 한 것까지 증명이 돼야 이 판례가 빨리 재판소 기능으로서 저는 이거 폐기되어야 되는 판례이다라고 최재형 교수님이 이 책에서 자기분이 책에서 한번 설명하는데 최재형 교수님은 왜 이런 것을 공부하셨을까? 인문학과 교수이신데요. 본인의 어머님이 의료사고로다가 재판하면서 대한민국 재판이 너무나도 불합리하다라고 경험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 책을 오늘 빌려줘서 못 갖고 왔는데 제가 이 파일에 한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관예의 역사도 왜 이런 역사가 있을까?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일본과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대한민국에는 법률가 숫자는 적었습니다. 이승만 시절에는 1년에 약 30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는 검사와 판사, 변호사가 다 검사, 판사 출신인 거예요. 다 전관예를 뭐 자연스럽게. 일본과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처음부터 많았습니다. 법률가를 많이 배출해가지고. 그거는 검사, 판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들 입장에서 검사나 판사로 그만뒀다 나온 사람들이 뭔가 이러한 그 전관을 쓰는가 안 쓰는가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처음부터 있던 거예요.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못하게. 그래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차이점이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약 1년에 약 70명, 전두환 때 약 300명. 그래서 아예 법률가 너무 적은 거예요. 또 법률가에 대한 것도 얘기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인원수만 정해서 뽑는 것이 그 미국과 독일에서는 우연입니다. 미국과 독일 같은 경우는 자격심사, 자격만 통과하면 법률가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또 검사나 판사는 변호사 경력 중에서 뽑는 쯤 해가지고 그걸 법조 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인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본은 하여간 처음부터 변호사가 많았다. 그래서 정관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리고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자기 직업 검사나 판사는 정년을 채우고 변호사 안 하는 것을 전통이 자리 잡았어요. 그나마 다행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진짜 배심죄 이야기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거를 제 이야기를 받아주는 법률가가 거의 없어요.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형사사건의 95%가 플리바깅으로 다 사건이 끝납니다. 이것은 증거나 자백의 경우 재판을 안 하고 기소 단계에서 판사의 감독하에 일종의 이것도 약식 재판이라고 합니다. 사건을 끝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5%는 뭐냐? 분쟁, 주장이 달라. 그러면은 2%는 재판과 재판, 3%가 배심입니다. 피의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플리 바게닝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은데 전략자백 이 책은 뭐냐면 플리 바게닝의 위험성 뭐냐면 꽃입니다. 너 이거 재판 받으면 징역 20년 나오는데 이거 징역 5년을 인정하면은 이렇게 기소 단계에서 줄여줄게. 죄가 없는 사람도 다시 나는 죄가 없지만 재판 갔다가 큰 거 두들겨 맞으니 그냥 인정하자라는 사례만 모아가지고 온 책이에요. 그래서 플리바겐을 얘기하면 이런 거로 다 반대 논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 모르고 전부 구데기 무서워서 잘못 담그냐 그런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나 자백이 있어요. 너무 소부적인 재판을 하지 말고 사건을 끝내고 두 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피해자. 대한민국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하는 2심쯤 가야 그 합의를 봐요. 1심에서 형량 나온 거 보고 합의합니다. 시스템이. 근데 미국에서는 플리 바뀌는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배려하고 보상하고 플리 바게닝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빨리 플리 바게닝에 대한 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회에 복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에 복귀하는 회복적 사고 시스템보다 플리 바게닝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배심원 변결인데 배심죄 제일 중요한 게 주리 눌리피케이션 실정법 적용 거부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책임져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배심죄 하면은 오제이 심슨 얘기가 100% 튀어나옵니다. 마누라 죽였는데 풀려났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건요. 그러나 오제이 심슨은 민사사건에서 져가지고 자기 재산의 90%를 다 뺏깁니다. 10%는 변호사비를 뺏기고 거지가 돼요. 오제이 심슨 사건은요. 배심원들이 플리바게닝 재판을 거부한 거예요. 왜 거부했느냐? 재판이 개판인 겁니다. 그리고 뭐 경찰관들 증거 중에서 절반이 조작됐었고 그래서 이거는 저 살인범인 건 알겠는데 왜 재판이 개판이다 해가지고 배심원들이 그냥 무죄를 찍은 겁니다. 유죄하고 범인이라고 알면서도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에서 이 배심원들의 이런 주리 율리피케이션 실정법 적용 거부권이 어떠한 사례인가? 플리바겐이고요. 실정적 적용 거부권. 역사적으로다가 저는 이 중에서 제일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금주법 시기에 알코올을 판매하는 사람이 잡힙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이 아니 금주법은 마피아를 잡으라는 법이지 생계를 위해서 술 파는 사람을 잡으라는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이란 게 상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술의 생산과 유통,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는데 배심원들이 사례별로다가 거부하는 권한이 있었어요. 뭐 그전에도 막 하여간 미국 역사에 이러한 배심원의 주리 눌리피케이션 실정법 적용 거부권이 피플 파워다 그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배심죄 그래서 이 배심죄를 받아들이는데 아마 대한민국 법률가든 아마 이거 듣자마자 반대합니다. 듣자마자. 그래서 저는
참신죄로다가 배신죄로 돌아선 나라가 스페인하고 러시아 두 나라거든요. 그 두 나라도 고민을 합니다. 이 기능 때문에 실정법 적용 거부권. 그래서 어떻게 타협을 보느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실정법을 적용 거부를 하려면 배심원들이 그 이유까지 써내라.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검찰의 항소를 인정합니다. 실정법을 적용했는데 배심원들이 무죄 때렸어. 그러면 검찰의 항소 기능을 부여해서 2심 재판에 법률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정법을 끝까지 한번 쓰겠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약에 배심죄를 도입한다면 이 부분이 제일 논란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배심죄를 도입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좀 알려드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협은 필요할 것 같아요. 중재법원자 같은 경우는 또 검사 항소권을 부여한다든가, 실정법 중에서 몇몇 조항은 거부를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타협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심죄에 대한 도입을 한다라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계신 분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둘이 늘 계시던 논쟁이 굉장히 많았죠.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거죠. 스페인, 러시아가 이렇게 논쟁을 했습니다. 참신죄는요, 배신죄의 아류입니다. 아류. 참신죄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굉장히 다시 배신죄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독일은 1920년대, 그전에는 배신죄를 했어요. 비용을 문제 삼아 했는데, 사실은 비용이 문제 삼아라기보다는 그 당시 독일 같은 경우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그런 사상적인 싸움이 있었는데, 재판에 너무나도 그렇게 격화되니까 부르주아가 지배던 독일에서는 부르주아 출신 사람들만 재판관을 임명하는 참신죄. 그러면 사회주의권에서도 이 참신죄를 도입합니다. 그럼 그거 반대죠. 부르주아를 배제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서 재판을 하는. 그래서 사회주의권은 전부 다 북한도 참신죄예요. 북한도. 그래서 이렇게 참신죄는 아류인데, 학자들 책에 의하면 참신죄보다는 배신죄가 훨씬 더 좋다, 더 수준 높게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통계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형사소송 1심에서 무죄율이 2%인데 우리나라 검찰의 부자는 항소 기능을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괴롭히고, 선진국 1심과 2심 결과 같으면 대법 선고를 엄격하게 합니다. 안 받는 건 아니고 엄격하게 해요. 그다음 대한민국 상고 사건이 4만 5천 건인데 기준도 없어요. 내가 봐서는요,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관 소부로 나눠지면 얼마나 로비가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서 좀 조절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취약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선생님과 같은 기준으로 하면은 상고 건수를 2,000건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입법화하면. 그리고 이제는 일본에서 시작한 그 간이재판 제도가, 이 간이재판이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도 치안판사제로 해야 된다라는 압력이 있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간이재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이재판을 일반 국민들이 가져와야 된다. 저는 일반 국민에서 무수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지 말해도 최소한의 차비라든가 식비 이렇게 어느 정도 비용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독일처럼 주민센터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징역 6개월 미만이라든가 소액장폰 재판. 지금 가보십시오. 소액재판 해봤지만 하루에 100건씩 해요. 도떼기 시장이고 인권이 뭐 없습니다. 인권도 없어요 그냥. 네? 그래서 또 하나는 로스쿨 계산입니다. 저는 미국 대부분 나라가 그 자격증 제도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매년 약 4만 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독일은 만 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는데, 변호사 시험은 자격시험입니다. 자격시험이에요. 독일에서는 헌법재판소 상대평가는 무언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1년에 2,000명씩 선발을 하는데 로스쿨에 입학이 2,500명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5번 뭐 떨어지면 못 보게 하고 해가지고 지금 뭐 합격률이 50%로 이제 세팅이 됐는데 이거는 헝거 게임이에요. 헝거. 뭐 제가 봐서는 우리 전문가들이 대한민국도 1년에 3,000명이 필요하다 배출이. 그러면은 2,500명 로스쿨을 500명으로다가 해서 야간 로스쿨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자격시험제를 바꿔서 다양하게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미국과 독일의 방식이다라고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AI 활용. AI 활용은 또 나름대로 이제 책을 여러 책이 나왔어요. 이런 책이 나와가지고 읽어봤는데요. 일단 이런 책에서는 각 나라 AI를 활용하는 나라인데 중국이 많이 사용합니다. 중국이 사건 수가 많으니까 AI를 무료 제공해서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재판하게 말래? 라고 해서 AI 재판을 먼저 해보고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 재판을 신청하게끔 그래서 사건 수 줄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AI 민사 재판을 A주화 그래서 일반 법원의 비용의 10분의 1로 해가지고 A주를 줘서 지금 민사 사건의 60%나 70%를 A주를 좀 회사에서 해결합니다. 서로 증거를 다 제출해가지고 AI가 판결하면은 서로 사인하고 끝. 그래서 그렇게 줄이고요.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소액 재판을 AI로 하기로다가 입법화하고 있고 뭐 그런 거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AI가 무엇인가? AI의 4가지 원칙,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건데요. AI는 선과학을 구별 못합니다. AI는 그냥 최적화만 하는 거예요. 최적화. 그래서 AI 의존성을 경계해야 되고 인간이 중요 결정 과정에 개입해야 된다. AI는 진실을 모른다 해요. 그냥 모든 상황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지. 앞으로는 이것도 영원하라고 합니다. 영원하다. 이 원칙은 AI는 끊임없이 진화한다. 이 4가지가 듀얼 브레인에 나온 내용이라서 한번 이 AI 재판에 대한 것을 관심이 있길래 한번 그렇게 한번 했고 AI 활용 사례도 이 책에서 읽은 것 중에 그냥 3가지만 이렇게 선별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사법개혁 개헌 요구사항 정리를 제거하는 점은 헌법이죠. 지금 개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사법개혁에 관한 것은 이 3가지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요. 제가 국회 입법 요구사항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하고 있는 게 좀 뭐 검찰 개혁, 뭐 수사청 설치 뭐 해가지고 수사기소 다 하고 있는데 핵심은 보안수사권. 그럼 보안수사권 선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안수사 요청권만 하고 있습니다. 대륙법. 그래서 검찰의 수사 인력이 없어요. 수사 인력이. 원칙, 선진국 하는 시스템을 바로 생각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헌법재산 재판소 기능 부여.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이 2가지 파고가 검찰개혁의 핵심도 무너질지 법원개혁의 핵심이 제대로 민주당 정권이 수행할지 그것을 저는 유심히 2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의 1심, 2심, 부재시 검찰 항소 금지를 어떻게 또 입법화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국회 입법 요구사항으로다가 해서 그 다음에 검사는 객관의 의무조항, 판사는 법 왜곡죄, 입법 이렇게 국회 입법 요구사항도 정리했습니다. 배식죄를 진짜로 우리가 현실화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거는 저의 생각일 뿐이고 이것을 동의하는 법률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첫째, 이게 1심 무죄인 경우 검찰 항소 금지를 한 다음에 재판소를 하게끔 하자.
거기부터 반대예요. 어떻게 1심부터 종결시키느냐. 그래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법률가한테 주변에 아는 법률한테 이런 걸 설명하면서 동의를 아직 못 얻었거든요. 하여간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리한 거니까 참조상황 봐주셔야 이렇게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봤고요. 좀 쉬었다 하시죠 뭐. 아니 다 끝났습니다. 벌써 예.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질의응답 시간을 하면서 또 다양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쉬었다가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사법개혁은 1980년대 헌법이 법률가에 대한 지배를 알박기 해놨다. 그리고 일본의 사법제도가 좌절됐는데 우리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에 두 가지. 그 다음에 북유럽은 형사는 배신죄, 민사는 참신죄. 그러니까는 이 법이라는 게 말이죠. 어떤 것이 좀 더 세련되고 최적화됐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고민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스칸디나비아 반제라든가 덴마크 이런 나라는 인구가 적어서인지 다양한 방식보다 더 세련되고 더 합리적이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여간 이렇게 요약을 했고요. 나머지는 사업 관련 사이트 이렇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재한 교수님의 거짓말공화국 대한민국 책, 이 책 권하고요. 임수민 검사가 쓴 검사는 누구이다. 이 책도 꼭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이 책이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가 잘 돼 있고 아까 얘기한 김병노 대법관이 왜 검찰의 영장 독점 청구를 법을 만들었는가 이거에 대한 것을 그래서 알게 됐고요. 이거 미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윤리 여기서는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형사 소송에 성공 보수료 재판할 때 금액 얼마 받기로 했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3년간 금지 그 지역에 금지 그거 두 가지만이라도 대한민국 입법화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저는 네이버 밴드의 사법에 해당되지 않은 곳에 제가 강의하고 이런 것을 모든 자료를 다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 밴드 공개 밴드니까 들려서 공개해 주시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질의응답 하면서 또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이렇게 그럼 줌에서 들으시는 분들 한 15분 정도 쉴까요? 네, 15분 정도 쉬겠습니다. 지금 25분이니까요. 한 4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 강의 자체도 사실 근현대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근현대사를 들을 수 있는 강의도 없고 특히나 인권이 이렇게 선언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시대의 사람들의 관점에 의해서 사람들의 각자 일상에서 이렇게 재구성되는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제법적인 이 관점에서 또 인권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인권에서 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박인호 선생님의 강의가 굉장히 뜻깊고 또 그 국제적인 비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현실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쉽게 들을 수 있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한 15분 정도 쉬시고 또 그 질의응답 또 교수님도 등장하시고 또 우리 강의해주신 박인호 선생님께서도 등장하셔서 줌에서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좀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이따가 한 15분 정도 쉬시고 난 후에 오셔서 그 질문해 주실 때는요. 줌에 계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좀 각자 켜시고 제가 지금 여기서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각자 켜시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진행을 좀 깔끔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에서 줌에서 또 출석해 주신 원우님께 죄송하게도 지금 저희 그 강의실 안에서 이제 그 커튼을 안 치면 이 화면이 안 보여서 우리 박인호 선생님 얼굴이 좀 잘 보이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지만 또 여기 출석하신 원우님들께서 보셔야 하기 때문에 화면을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좀 쉬셨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책도 재미삼아 한번 봐주세요. 좀 시작. 예. 책은 제가 좀 그 사진 찍어서 네네네. 예, 동영 소개해 주신 책 네네. 좀